자, 반성문 제출하고 삼국지 독서. 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이군요. 변명문을 내고 삼국지를 읽었다? 지금 이 피의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오늘 이 피의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팔이 의도가 뭡니까? 이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왜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는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하실 말 없으실까요? 공개 안 하는데 경찰이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 저런 모습이었는데요. 저 피의자가 한 말 중에 변명문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기자분들은 그걸 참고하면 된다. 근데 이건 경찰에 제출한 거잖아요. 기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변명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영장실시심사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았고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우선 윤기찬 변호사가 나와 계신데요. 보통 피의자들이 저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그리고 저렇게 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반성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뭘 제출했다 그러면. 근데 이거 변명문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그 문건의 제목이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건의 내용이 자기 본인이 변명하는 내용을 적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수사 단계에서 이제 제출할 때는 자필 진술서를 내거나요. 예. 또는 반성문을 내거나 탄원서를 내거나 이렇거든요. 제목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든 아니면 제목 자체든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느낌은 없어 보이죠, 일단. 보통은 이제 반성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는 의미잖아요. 변소한다. 설명을 하고 싶다 이겁니까 지금? 설명 플러스 설득이죠. 저희가 보통 변명은 상대방을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이 반성한다는 의미보다는 예.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 내지 그 이유를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의미라서 다소 굉장히 의외하죠.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 시간도 물론 그 범행 자체의 중대성이나 뭐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기 때문에 예. 영장 발부가 다 확신했지만 상당히 짧죠. 발부 시간도. 그런 걸로 볼 때 반성문의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오늘 심사하는 판사도 그 변명문을 봤나요? 봤을 것 같습니까? 수사 기록에 첨부가 돼 있으면 보죠. 그래서 아마 그 변명문 내용을 읽고, 근데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할 때 그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거는 한 것이 자명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체포됐기 그럼 뭐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른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됐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것이. 자, 이 피의자 김 씨처럼 이 윤기찬 변호사도 과거에 변론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런 변명문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죄다. 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길게 그 죄 없는 이유를 설치를 하죠. 예. 그런데 죄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반성문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구속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가족들의 생계 걱정이거나 또는 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내 자격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 때, 이런 이유들을 설치하면서 판사님을 설득하는 거죠.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그때는 반성문 또는 탄원문 이렇습니까? 그런 거. 반성문이라고 쓸 수도 있고 탄원서라고 쓸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진술서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변명문이라는 거는 참 생소하네요. 변명이라는 단어도 변명이라고 보통은 쓰지 않는데, 이 단어를 변명이라고 쓴 것도 본인이 어디선가 뭔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다고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변소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해명. 근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자는 이제 통상 내가 판사나 수사기관의 어떤 내용을 해명한다는 예. 의미고,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내가 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그런 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에 냈다는데 경찰이 이거를 공개할 리는 없겠죠? 공개되는 시점은 저것이 아마 증거로 첨부돼서
기소할 때 법정에 제출이 되게 되면 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때는 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변호인 통해서 아마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복사할 때는 전부를 복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부를 제외하고 복사 허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재판장이. 근데 만약에 저 변명문 내지 반성문이 포함된 자료 일체를 복사 허가된다면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 해당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죠. 자, 현근택 변호사. 지금 보면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약간 이제 분석을 해주시길 이거 반성 안 하는 것 같다. 약간 저런 표현 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굉장히 뭐가 계획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우발적도 아니고 반성도 안 하다. 좀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신범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표현에 확신범이라는 걸 쓸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그 범행 당시에 뭔가 쓴 글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구치소 경찰에서도 뭐 종이 같은 걸 쓰면은 뭐 반성문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만 예. 미리 써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써놨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경찰이 이걸 공개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됐을 때는 물론 지금까지 뭐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에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재판 예. 과정에서 법정에서 공개되지만 그리고 이게 아마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예.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럼 이제 그 모든 게 다 또 수사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언론이 아마 그럼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거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예를 있고. 들어서 그 변명문의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 내용을 언론도 조목조목 그렇죠. 보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심지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뭐 누구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보기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진술서 정도로 간주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크게 판단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게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도 한 20분 정도에 끝났고요. 그리고 끝난 뒤 2시간 정도 만에 바로 발부가 됐어요. 굉장히 이거 빠른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빠른 거죠. 왜냐하면 심사 같은 경우는 뭐 오래 하는 경우 몇 시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본 사람이 많고 이미 뭐 중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법원에서 네. 일단 뭐 이런 행동의 이 범죄의 중대성 뭐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돼서 도망 염려가 있다라는 것도 이유로 나왔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주거지라든지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걸 했을 때 보니까 뭐 월세도 많이 밀려 있고 지금 임대 그 부동산 사무실도 월세가 많이 밀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주거지는 어떤 뭐 안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주거지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뭐 도망갈 염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지금 이 변명문이란 표현을 쓴 거와 함께 또 한 가지 굉장히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의아하게 만드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피의자가 유치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치장에서 뭐 책을 좀 줄 수 있나 봐요. 근데 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책을 뭐 많이 이렇게 목록을 줬는데 그 중에서 하필 삼국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삼국지 1편, 2편을 받았대요. 배용찬 수장님. 예. 뭐죠? 삼국지를 읽겠다는 건? 그럼 혼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란이요? 우리가 중국 고전의 3대 필독서라 그러면 삼국지, 뭐 그다음에 초한지, 예. 수호지를 이야기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근데 뭐 예. 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 이른바 처세술과 운신술 이런 지혜를 얻을 때 이제 이런 책의 독서를 통해서 통찰을 얻어낸다는데 지금 이 범죄자가 무슨 용의자가 피섭범이 무슨 그런 게 필요하고 더군다나 1건, 2건, 그건 뭐 3건, 4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혼란이다. 이 사람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그 책을 고른 거는 별 생각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겁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놓고서 방금 전에 이상훈 앵커도 말씀하신 각각 정치적 억척이 들어가요. 그건 뭐 삼국지니까 뭐 이른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게 이른바 우리가 한간의 찌라시와 같은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럴 이건 수 있어요. 제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온갖 정치적 억척 음모론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그 책을 읽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이게 아니라 예. 뭔가 지금 뒤죽박죽 상태예요. 이 사람은. 용의자 김모 씨가. 그런 상태이지 이걸 가지고 삼국지를 골랐다는 등 뭐 초한지가 아니고 왜 삼국지를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한 피의자가
책을 읽는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필 또 뭐 골라요. 책을 또 이런 거를.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 변명문이라는 아주 생소한 표현까지 가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답을 하는 모습도 약간 갸우뚱.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방금 전에 나왔던 모습들을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여기서 수술을 받았고요. 근데 서울대병원의 뒤늦은 브리핑이에요. 브리핑인데 이 시점 갖고 얘기들,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뭐 여러 가지 브리핑 내용을 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의 상황, 뭐 수술 소견 그리고 뭐 경과 이런 걸 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태를 좀 알 수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의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홍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위에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일단 뭐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회복 중이다. 약간 이런 얘기. 뭐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브리핑이 있기까지 약간의 뭐랄까요. 우여곡절일까요? 뒷말일까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어제부터 사실 민주당이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 주치의가 당연히 나와서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공개적 브리핑이 없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고요. 특히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저는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의료진이 보호자 설명 차원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회복하셔서 상의드렸고 동의를 해주셔서 치료 경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안 받으십니까? 금일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이송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약간 늦었죠, 사실은요. 늦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질문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죠. 왜 질문 안 받냐고. 윤경호 소장님,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 직후에도 사실 주제는 설명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브리핑이 없으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왜 브리핑을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술한 게 어제 오후 2시 몇 분, 그리고 뭐 1시간 반, 2시간 예. 반 수술했다고 그랬으니까 예. 어제 오후에 사실 궁금했잖아요. 오늘 아마 저 대외협력 실장이 나오고 아까 수술을 했던 집도의가 얘기한 게 11시 반 언저리라고 그래요. 예, 예. 문제는 그 상황 전개 전에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저희 지인들이 예.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거부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아마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쫙 돌았잖아요. 아,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런 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돌까라는 결론적으로 서울대병원이 불필요한 논란에 지금 휘말려 버리는 셈이에요. 국립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됐고 물론 공공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물론 설명 중에 가족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설명이 그거예요. 약간 예.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동의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왜 느닷없이 의료법이 등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하고 이런 게 뭔가 감추고 싶어서 그러느냐라는 오해를 지금
받아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그랬는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늦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금 논란에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의학적으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예.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할 여지를 줘버린. 어제 먼저 사실 민주당 쪽에다 물론 의협 부회장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 인사가 먼저 뭔가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이해 당사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사건 이후로 후폭풍이 더 걱정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너무나 가 있거든요. 민감하잖아요. 예. 이 그냥 살얼음판 위에 한쪽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한쪽에서 조금만 행동을 좀 과하게 하면 그거에 예. 대해서 바로 지금 공세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매를 서울대병원이 자초를 한 꼴이 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주저했는지 왜 브리핑을 안 하려는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예. 더 오해를 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께는요. 근데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여러 가지 상황 수술로 끝나고 의식도 회복이 되니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서울대병원 측이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수술 당일날에 바로 직후에 브리핑을 예고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브리핑 준비가 된 걸로 알고 기자들 준비했는데 예고된 브리핑을 또 취소했단 말이에요. 아, 당일날 그럼 수술을 그 당일날 브리핑을 하겠다는 예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또 취소하는 이 우여곡절을 한번 겪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오늘 이 주치의가 나와 2일이고 어제 3일 그리고 4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보통의 상식적인 통상적인 이 관례로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 비슷한 정치인들 피습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표 그 피습이라든지 그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사건의 유형이었습니다만 예. 그때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브리핑을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여론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취소하고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마치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했다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서울대 측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나 다른 어떤 고려 때문에 그랬는지 좀 궁금한 점이 오늘 분명히 아까 있습니다. 봤던 영상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안 받는 예,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오늘 그 대협력 실장이 밝힌 바로는 이게 무슨 법상으로 보니까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환자와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봐도 조금 그 석연치 않은 해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 권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제1야당 현직 당대표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의 이런 정치적 테러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다음에 수술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무슨 뭐 개인정보 차원의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 권리보다도 개인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석연치 않게 이런 좀 불필요한 논란을 좀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궁금합니다. 서울대 측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려 때문에 이런 식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참 궁금할 뿐입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정보법 얘기가 나와서 예. 제 추측인데 2년 전인가 2021년도에 한번 서울대병원이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손자 문제 때문에 그 진료 내역이나 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사례가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아니면 사실 설명될 게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해당 그러니까 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나왔는데 예. 개인정보법 고발이 됐었고 압수수색이 됐던 걸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반성적 그 이전의 경험적 고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쪽에서 보면 약간 뭐랄까요? 절차대로 그냥 했습니다. 약간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약간 뒷말이 계속 나오는 건 맞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처럼 한 번 예고했다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그 예고했을 때 이런 검토 안 했겠느냐? 그렇게 압수까지 받았는데 당연히 했겠죠. 동의 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았으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왜 취소했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왜 늦어서 얘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질문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상황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질문은 뭐 서면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아마 그 질문 한번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국립대 서울대 신뢰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처음에 그럼 공고를 하지 말든가 했다가 취소하고 그다음에 늦어진 이유 설명 안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도 보면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이전에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보남의 병원에서 환자 퇴원시켰다가 부작위한 살인죄로 또 처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워낙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 나들게 되면 이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을 받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아니 좀 신중할 필요도 있었고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철저하게 좀 지켜서 조금 늦었지만 브리핑을 한 거다라고 뭐 얘기를 오늘 한 거거든요. 자,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약간 뒷말이 나오는 상황도 있고 뭐가 좀 겹쳐지고 있네요. 지금요. 일단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은 부산에서 벌어졌고요. 당초에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급하니까 그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치료를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그날 오후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그러니까 전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상황을 놓고도 뭐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각각 뭔가 얘기 좀 합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전원이라고 이제 병원과 병원 간에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원도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가족의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응급 의료 체계에 따른 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생명 본초가 달린 그런 상이라면은 헬기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응급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날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송이 됐다 그러죠.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근육별 예상센터로서 A 등급으로 4년 연속을 A 등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대병원 즉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이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윤찬 변호사,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전원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글쎄 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했으면 안 됐을까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응급환자 전원의 경우에는 응급실 간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응급환자들 전원은 해당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나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시설이든 뭐든 인력이든 그럴 경우에 보통 전원하잖아요. 큰 병원으로.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근데 지금 오늘 서울대병원 측 설명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 서울대병원은 본인들 병원을 또 홍보하고 싶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 것 같고. 부산대병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술할 수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단 보도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일단 지금. 그렇다면 어쨌든 병원에서 함부로 전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전원을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만약에 전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책임은 사실 부산대병원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시킬 때는 물론 환자에 대한 판단도 있었겠죠. 이건 응급 한 몇 시간 내로 응급수술 안 하더라도 예. 생명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의료적 판단을 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그 이유가 합당했다고 판단했겠죠. 예. 전원했을 텐데 어쨌든 헬기를 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병원 대 병원에서 전원 가는데 이례적이었던 건 맞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응급실로 들어와서 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입원은 그렇게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오셨다 그러면 입원을 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소 조금 이례적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논란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무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있는 입장에서도 그럼 당무를 보려고 그러면 당직 따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가 있어야 되죠. 부산과 서울에 약간 그 당직을 병원에서 볼 경우에 어떤 그렇죠.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멀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이유도 그러니까 의료적 이유뿐만 아니고 정무적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병원과 병원 간 사이의 전원 이게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존중해야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사실 이게 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간 의료 격차, 지방 의료 수준을 높이고 뭐 이런 걸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주장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의 전체 양극화와 격차 문제는 의료계도 당면한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간의 그 격차 문제 그리고 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태 변호사. 그러니까 지방 의료 수준 살리기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의 목표가 이거 좀 부산 쪽에서는 조금 부산 분들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마 윤기찬 변호사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권이 서울 근처에 있고 예. 가족들도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빨리 상황을 보고 싶은 상황도 뭐 있을 그런 거예요. 얘기가 그렇죠? 나왔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아마 가능하면 이제 집 가까운 데서 있는 게 예. 낫지 않겠냐 이런 걸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뭐 부산대는 수술을 못하고 뭐 서울대 병원은 수술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그 헬기 타고 하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아마 양측 의사들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헬기 태우고 보냈을 거거든요. 원한더라도 만약에 안 된다, 이게 탔다가는 위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원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본다 그러면 아마 가족들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생활 근거지 또 말씀처럼 뭐 당무를 봐야 되고 그냥 부산대 수술했다가 다시 또 서울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한 분들이 계속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배현 조사님 참 이런 걸 이게 참 민감합니다. 예. 이런 병원을 왜 전원했느냐 그리고 또 응급헬기 뭐 왜 그걸 갖고 논란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저기 데이터 전문가로서 as it is 있는 그대로 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부산대병원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아니어서 못 믿어서 그럼 서울대 어디로 온 거냐 병원으로 온 거냐 그러면 왜 노들섬에서 내립니까? 그러면 더 빨리 연대 세브란스는 그걸로 옮겨가지고 학교 운동장이나 바로 내려서 바로 옆으로 옮겨 서울대는 관악이 아니잖아요. 해화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실적이 있는 마크 리포터 전 주한 미 대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적이 있는 왜 연세대를 못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대 랭킹을 지금 묻자는 게 이게 또 한도 아니에요.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엉뚱하게 없어요. 하네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부산대에서 정확한 답변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의료의 우려상 이송 반대가 있었지만 가족 뜻 존중. 예. 가족 뜻 존중입니다.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왕이면 여러 가지 감안을 했겠죠. 그래서 서울로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봐야겠죠. 지금요. 이걸 갖고 왜 하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제가 볼 땐 저기서 예. 아까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그 의료 단체 이제 신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민주당의 오래된 그 의료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의과대학 신설이에요. 예. 그게 그 있었죠. 지역에 이제 거점별 의과대학을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서는 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의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존의 민주당의 그 의료 정책과 비교해 본다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드러난 바로는 부산대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서울대병원으로 가자고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부산대병원도 곤욕부 외과 외상센터 1위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의 요청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물론 가족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조금이라도 믿음이 가는 심리적으로 믿음이 가는 데를 가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집 가까운 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기존의 의료 정책을 봤을 때는 부산 측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좀 패널 분들이 골고루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다음은요. 이게 어제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피의자가 무슨 당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서 정당들에 가서 뭔가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우선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0년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설명을 좀 당 차원에서 내놨어요. 이제 기자들에게 이런 걸 내용을 좀 알려준 거거든요. 경찰 피의자 당적 확인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이제 어제 상황이에요. 이미 제출 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당적 여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딱 설명이 나왔어요. 어제.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상황 보면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뭐 어떤 정당에 뭐 들어갔는가 아닌가 뭐 이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여기는 좀 한 언론 보도를 좀 인용하고 있는데 2015년 새누리당 입당, 그랬다가 2020년에는 뭔가 아무튼 이 후신 정당에서 탈당,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난해 뭐 초로 좀 보이죠? 다시 민주당에 입당. 그렇다면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입당, 탈당, 입당 이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요. 윤경호 소장님. 이유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 왜 저런 입당, 탈당 이걸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중간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왜 지금 당적이 박정화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지 그다음 민주당의 아까 공보국이라고 그랬나요? 당 차원에서 이걸 알렸어요. 당 차원에서 그걸 알렸는지가 경찰에서 당적 확인 요청이 왔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흘러나온 거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설사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 당적이라면 물론 파장이 크긴 하겠죠. 민주당 현재 당원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수사 결과가 국민에게 알려지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1야당의 대표에게 이런 테러를 하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악하고 그게 과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오게 된 뭐 여러 요인들이 중첩이 된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당을 옮겨 다니는 것도 하나의 뭐 고려 사항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 보수 쪽에 정당에 있다가 그다음에 2023년에는 다시 또 민주당에 왔다. 이 자체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의사들의 전문가의 영역인데 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서울대병원 갔느냐 논란 벌이는 것만큼이나 이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뭐가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무게를 좀 갖고 아까 앵커도 지적했고 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말 살얼음판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심정으로 이 사태를 대하는 게 모두에게 다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이거에서 일단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뭐 얘기합니까라고 약간 선을 긋는 분위기거든요. 여야 목소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96년도 신한국당 시절에 입당을 했는데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4쿼터 농구로 치면은 1쿼터도 채 치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분이 맞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마치 사실인 양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뭐 당적 여부가 뭐가 이렇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그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 당국이 어제 각 당의 사무처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교수님, 그러니까 여야 그 뭐 이렇게 당적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다들. 이거 갖고 뭐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당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제 자기 당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해석과 정치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치인일 경우 입당과 탈당, 입당과 탈당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 속에서 하는 결단이거든요. 예. 그러나 일반인의 수준에서 보면요. 제가 주위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입당, 탈당, 또 복당, 또 다른 당으로 입당하는 건 수시로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양쪽 정당에 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인, 일반적인 일상인의 어떤 당에 대한 입당, 어떤 당에 대한 또 다른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항상 있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저분의 어떤 계획적인 그 어떤 이제 범행의 동기 또는 어떤 배우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당과 관련된 게 나온다면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설명하고 해명하고 서로 공세를 벌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개인의 당적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 지적을 하는 게 이거는 사안 그 자체로 봐야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지 여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옆으로 퍼뜨리고 이런 거 안 됩니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거든요, 지금요. 자, 배우설, 자작설. 도대체 왜 이러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우설, 자작설 합하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게. 자, 이거는요, 제가 화면으로 좀 나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죠. 우선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퍼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 관련된 내용인데 오른손에 종이로 말은 나무젓가락으로 추정. 나무젓가락이라고요? 이거 흉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작극 의심된다. 막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쪽 설명은요. 이거 흉기, 개조한 등산용 칼이다. 나무젓가락 절대 아닙니다. 오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퍼지고 있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새 또 유튜버들과 관련돼서 뭐 이러저런 얘기 지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군요. 이거 틀림없는 계획범죄, 배우를 밝혀야 한다. 배우설이군요. 배우설. 근데 여기 경찰 쪽에서 나온 설명은 진술과 열차표 구매 등 단독 범행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신중해야 되는 건데 자작설, 배우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모론인 거죠, 이거는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이 흉기 관련해서 횟집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라고 하던데 경찰이 설명했잖아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길이 18cm의 등산용 칼의 변형이다. 이거 약간 변형시켰다는 거잖아요. 등산용 칼과 정육점 쓰는 칼. 배용찬 소장님.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이것이 일종의 악의적인 겁니다. 이른바 악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내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이해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경찰의 발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앵커나 MBN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거든요. 나무 젓가락? 말이 됩니까? 자작나무? 어디에서 나올 내용인가요? 게다가 뭐 배우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등산용 칼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횟집 운운하고 저는 이것이 매우 악의적이다.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자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아전 인수식 해설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일종의 여론몰을 통해서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이른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CNN까지 한국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 나가는 지금 오늘 나온 패널 분들도 정말 이런 정치 혐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단을 내리셔야 돼요. 여야 할 것 없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인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말 그대로 외신들이 진단하는 이런 정치권의 태도가 이런 원인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것.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여론몰이 학정평양 우리 MBN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일종의 상업적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슈퍼챗을 쏘아대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말 그대로 애매모호하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이런 식의 정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걸 완전히 예. 엄단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겁니다. 임종호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과연 언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거냐, 포함돼야 되느냐.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거든요. 항상 이럴 때마다 고민을 던지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관련 법에 이 매스미디어, 특히 대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이 되는 매스미디어의 범주에 과연 유튜브라는 이 영역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유튜브라는 곳에서 일종의 뭐 포르노라든지 성 관련 이런 거는 걸러내듯이 이런 것들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각국이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된 양극화가 정치적인 입장, 심지어는 뭐 확신범이라고 아까 이 김모 씨에 대해서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 이번 사건 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나서서 이런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테러는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를 했다면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박수까지는 아니라도 옹호를 하는 듯한 이런 언행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번 사건 이후에 더 우려되는 건데요. 왜 그런 게 빚어졌느냐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아까 정치 혐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정치 혐오를 뛰어넘어서 분노를 오히려 촉발시키는 짓을 정치인 그리고 언론이 조장했잖아요. 바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건데요. 그 당사자 누구인지를 모두가 다 생각해 봐야죠. 이를테면 이런 정치 평론을 하는 저희들도 과연 그런 분노를 자꾸 유발하는 듯한 얘기를 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반성도 하고 또 그걸 자제할 수 있는 장치가 과연 뭘까?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타율적인 강제가 또 다른 후폭풍을 부르지는 않을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저는 경찰이 이거를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처음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배후까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구속됐으면 열흘 정도 이제 구속 기한이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사하는 결과 우리가 보니까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배후까지 수사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단독 범행이라 해버리면 마치 미리 왜냐면 지금 조사를 며칠 하지도 않았잖아요. 구속도 오늘 됐고. 근데 선을 긋는 거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단독 범행이다, 배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수사해보겠다.
정도면 돼요.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보겠다 하고 마지막 이제 검찰을 송치할 때 열흘 정도 수사 결과 보고 그때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혼자 범행, 단독 범행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수사했는데 그걸 못 찾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수사 시작하기 전부터 단독 범행이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 경찰은 이걸 미리 결론 내려놓고 수사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또 뭐가 또 이게 가지를 뻗는 겁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런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배우가 있냐 없냐 여부는 수사를 해보겠다 정도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수사 시점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종합 브리핑을 한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게 음모론의 시작인 것이고. 아까도 단독 범행으로 일단 추정한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 이제 언론분들이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정보 갖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단정적으로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 결과 발표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지금 그 가짜 뉴스의 단속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 이런 이제 정보통신망 이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하거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단속을 하자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는데 그 단속 방법이 어떤지는 그건 찾아봐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제도를 완비해야 되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뭐 여러 정치권에서는 논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뭐 언론 장악이냐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보시면 어느 분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유튜브의 이 내용들이 이런 범행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유튜브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이 정당권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뭔가 하여튼 법안을 마련하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정치적인 유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성급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를 분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이라든지 포렌식 같은 걸 해서 누구랑 연락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흉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론 지금 뭐 인터넷에서 매입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압수물 분석도 하기 전에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 그럼 누가 보기에도 그럼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해서 압수물 분석하고 다 수사해보고 그러기 전에는 이게 단독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에서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역시 이구동성으로 이건 아닙니다. 이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의 입장과 말들 좀 내놓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고 저는 어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 테러 행위를 한 그분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정치권이 너무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상대 정당에 대한 또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악마화하는데 너무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봅니다. 김혜숙 교수님, 이거 음모론 이거 사실 다른 나라 사례 보면 심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현직 야당 대표가 사실은 저렇게 한낮에 저렇게 피습을 당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위에 진행되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사실은 저도 보면 제 주위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또 해서는 안 될 말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도 아까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왔습니다만 또 민주당에서 또 일부 극단적인 분들은 또 해서는 안 될 말들 또 계속 퍼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또 있거든요. 뭐 김어준 씨가 뭐 민주당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9.11 테러 같은 참혹한 테러에도 사실 음모론이 횡행했던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 정치 복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충격적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부분을 놓고 양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경강부회하거나 막 확산시키는 이런 식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동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작극, 한쪽에서는 배우론, 한쪽에서는 음모론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기소가 될 거고 그럼 재판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정치적 공방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튜브라고 하는 정말 통제 바깥에 있는 그 불투명한 영역에서 자기 이해관계든
자기 정파들의 어떤 그 소구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든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인지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저런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반성하고 근절시키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정치권이 전부 저건 같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은요 일치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신중해져 무슨 소리 하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자, 병상당무를 시작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많은데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민주당에서 이 당무와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일단은 일반 병실로 조기 옮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는 아마 의지는 갖고 계신데 그거는 뭐 대표님의 생각하고 또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당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류하고 있고요. 좀 우리가 그 면회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홍대 변호사, 뭐 민주당 소속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긴 이재명 대표 약간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입원 기간이 꽤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병상 당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당대표 당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이제 사무총장이 처리하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면 어느 정도 하면 당대표가 뭐 yes, no 아니면 이렇게 하라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재나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한 24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마 총선 다가와서 사실 당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그래도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수석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꼭 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자료 같은 것도 지금 요즘은 다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보지 않습니까? 카톡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처럼 뭐 서류 들고 가서 결제받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제 재판 관련 어떤 일정을 좀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병원에서 입원 상태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1월 8일 예정된 위중교사 첫 재판은 22일로 2주 연기가 됐어요. 일단. 그리고 9일, 10일 잡힌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일단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것도 좀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선거법 재판도 지금 1월에 있고 2월까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변동이 없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또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기찬 변호사. 재판이 지금 미뤄지면 사실 그동안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하나가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약간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증교사 재판이 그랬죠.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2월 8일 날 아마도 결심 예정이었어요. 그날 증인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더라도 결심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아까 보니까 연기된 거 아닙니까? 예, 뭐 불가피하게 22일로 연기된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22일 날 결심을 하고 또 하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선고 자체는 총선 전에 안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이 됐지만 아직도 증인 신문이 한 40명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워낙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됐다. 네, 아마도 어차피 총선 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대장동 사건은 또 백현동 사건이 병합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표 이번 사고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위증교사죠.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컸던 것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나머지 것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없는 재판도 있지만 그것도 좀 아마 협의가 있거나 간혹 상황에 따라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군요. 밀착 경호 속 광주로 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광주로 간 한동훈. 근데 앞에 밀착 경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일정이 있었고요. 충북 일정도 있었는데 뭐 오전, 오후를 광주에서 일단 보냈는데 일단 경호.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협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이런 정치 테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호가 강화됐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호가 저런 모습이야. 특히 저 마지막에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모습은 뭐 경찰들 그리고 특히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에스컬레이터 장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는 경찰들인데 뒤에 빨간 마스크 쓰신 분이요. 김구식 교수님. 빨간 마스크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로. 이분들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경호를 자청해서 하겠다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관이 다 겹겹으로 지금 경호를 하는 모습인데요. 뭐 애워 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정치권 전반에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이제 특히나 주요 당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정치인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저러면 아무래도 시민 접촉이나 이게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지지자들과 대면하고 지지자들과 스킨십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확인받고 또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경청하는 건데 저 부직에서는 어떤 분들이 다 가기가 어렵겠네요. 못 들어가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치인의 딜레마이자 사실은 이제 그 숙명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경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매뉴얼을 좀 다져보는 계기는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 일정이 있었는데 또 광주에서 오면 살해하겠다 협박범이 또 있어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체포가 됐어요, 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경계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빨간 마스크를 쓴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구성된 자원봉사 경호팀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강렬한데요. 빨간 마스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특히 각 정당의 대표급의 정치인은 그래도 유권자들 만나고 국민을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사진 장면은 장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이 사진 장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생긴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약간 기록이 될 사진 같기도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방문했을 때 광주 시민들과 접촉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경호 때문에 오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협박범. 불과 하루 이틀 정도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을 당했던 그때도 40명의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평소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복을 입고 마치 기동대처럼 보이는 경찰 병력이 근접해서 하는 거는 다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더 큰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 사진에 이면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게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잖아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차단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일반인들이 눈살을 벌써 찌푸렸다는 거거든요. 이거 불편이 또 생긴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과 하루 이틀의 과잉 경우는 해도 시민들이 참을 겁니다. 그러나 저게 오래 가면 우선 본인이 저걸 즐기겠어요? 답답하겠죠. 답답을 떠나서 저건 정치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의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설사 계속해서 경찰에서 저런 경호 인력을 더 늘려서 옆에 정보까지 입고 누가 봐도 저렇게 표정까지 굳어 있는 경찰 병력이 옆에 있는 거를 계속 하겠다고 해도 양쪽의 정치인들이 양쪽의 대표들이 아마 거절을 하지 않을까 또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윤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이 선거 운동 양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총선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호라는 것 자체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누구든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그런 위협에 또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른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SNS를 하고 그래 이제 젊은 세대들을 또 더 많이 접근해서 온라인상에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젊은 세대를 접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번 총선의 어떤 선거 전략은 이미지 전략을 잘 펼치느냐. 이게 당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영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까지도 영향을 주는 행태가 돼버린 거죠. 자,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저렇게 경호하는 것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딜레마일 수가 있거든요. 유권자들과 가까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뭐 정치인들은 뭔가 더 표가 생길 수 있고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이게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지는 건가요? 하여튼 오늘 저런 모습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상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비대위원장부터 좀 모셔보죠.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MBN 뉴스와이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아,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말 쓰셨네요. 오늘도 광주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자, 질문 좀 바로 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그전에 대전 갔다 대구 그리고 오늘은 광주 가셨는데 체력 괜찮으십니까? 이거 정치권 일정이 보통이 아닌데요. 제 체력보다는요. 예. 저희 당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당선되고 싶다는 투지, 예. 열정, 그 다짐이 중요하겠죠.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은데. 대구에서는 뭐 굉장한 뭐 이렇게 환호 이런 걸 받으셨는데 오늘 광주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좋았고요. 국민들의 동료 시민들의 열망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DJ 탄생 100년 기념식이 곧 열리는데요. 예. 같이 가시죠. 오늘도 좀 광주 모습 같은데요. 여기서도 의자에 올라갔네요. 의자에 올라가는 게 요즘에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예. 의자 올라간 것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구 가서 넥타이를 푸셨는데 평소의 모습이 좀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으면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미가 없다. 좀 떨어진다. 소탈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넥타이를 풀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할 만큼 여유는 없습니다. 궁중암투할 여유는 더더욱 없고요. 여유 없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는 분위기신데. 네, 자, 그럼 다른 말씀은 질문 아니고요. 가보죠.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에 참석하셨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참석하신 거예요. 저도 뭐 반갑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뭐 대통령께서 별다른 얘기는 없으셨습니까? 예,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다. 그리고 같이 이재명 대표 걱정했고요. 피해자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신년회에서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아는데 멀찍이 또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래서 왜 직언을 안 하느냐? 가까이 앉은 김에 직언해라.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 하라.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멀찍이 떨어져 앉으신 거예요. 뭐 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친해서 가까이 앉은 거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도한 해석은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패널분들이 뭐 친하니까 가까이 앉았냐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 가실 의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언제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쯤 가실 수 있을까요? 예, 시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가야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요. 기본적으로 동료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동료 시민 표현 자주 쓰시네요. 아주 그냥 동료 표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새 좀 말을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아끼시는 분. 그분 좀 불러보겠는데요. 홍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셨죠? 대구의 홍준표입니다. 대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대구의 홍준표라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당혹스러운데. 대구에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 보죠. 그래서 대구의 홍준표라고 강조하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홍 시장님께서는 그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근데 설명을 하신 거 보니까 뭐 선거법상 참석 못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행사에요. 자치단체장이신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는 참석하셨는데. 사회자가 그렇게 신년부터 야비하게 질문하면 안 되죠. 야비하다고 그러시네요. 누구 편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극세척도의 자세로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야비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값싸이 없어지는데 자 그럼요.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와 관련돼서 본인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불참이 아니고 네. 금년은 총선해야 됩니다. 광역단체장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당행사에 안 나가요. 일체 안 나가요. 광역단체장은 총선이 있는 첫 그 해는 1월 1일부터는 중립입니다. 중립입니다 하셨는데 그럼 참석하신 분은 중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설명을 중립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야비하게 또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고 예. 거들고 이 저런 편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좋아요. 혹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로 만나러 찾아온다면 만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합생인조. 예. 늙은 족에는 진주를 못 만듭니다. 진주 자체가 이제 그 조개에서 생즙을 내 가지고 예. 그렇게 만드는 건데 예.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당이 실험체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든지 찾아오든지 해가지고 고언을 해줄 의향은 있으나 자세한 건 내 페이스북에서 밝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밝히신다 그러네요. 자주 예. 올리고 있어요. 아니 시장님 좋아요 좀 눌러줘. 예. 네, 좋아요는 뭐 말씀하세요. 시간이 안 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구하면 항상 홍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좀 껄끄러우셨나요? 나는 고향이 창녕이에요. 그러나 대구시장이 됐어요. 출생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선거 지면 출생지가 아니라 묻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위기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말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짤막하게라도 최근 또 대구 방문됐으니까 조언을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내가 아주 걱정하죠. 선거 지면은 이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 잘해라. 진짜 짧게 하시네요. 아주 알겠습니다. 짧네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장당 작업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원 모집한 지 하루 만에 뭐 2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청년들과 소통이 활발했던 홍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2만 명 중에 젊은 세대가 많이 모였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당돌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 봅니다. 그렇다.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준석 신당이 말을 낳기는데 근데 얼마 전인가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한 7, 8석은 가져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현역 의원 참여도 별로 없고 좀 뭐 가대평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예뻐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야비하게 어떻게 편을 갈라가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질문 분량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질문거리가 없나? 어쨌든 슬기롭게 자라길 바라고 나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한 해는 이번 한 해가 장생의 정치, 공생의 정치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홍 많아 시장님. 배종찬이. 예, 시장님 대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지 마요. 홍 시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뭐 진짜 홍 시장께서 왔다 가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상 토크 들어갔는데요. 마저 좀 이어가 보죠. 아까는 이제 경호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오늘 광주를 가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고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우선 첫 번째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이 두 분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 그리고 광주 이 시민들,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 뭐 이런 것까지 오늘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5.18 관련해서. 그런데 다음은 이거 뭐죠? 이게 뭐 최근에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시죠. 하니까 이런 고민이 좀 없더라고요. 숨은 통이라는 걸 복원하면서 거기에 하신 의도가 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의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장님 입장에서 그걸 배포했다는 거는 어쨌든 해가지고 폄훼하는 내용의 미세물을 동료분들께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지. 허식 인천 시의회 일단 모르는 분이고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5.18에 관한 우리 당과 저의 확고하고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요. 고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 인천시의회 의장분, 이게 국민의힘 소속이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발언의 의미가 이게 좀 약간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뭐 퇴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당의 입장과 지금 저 신문을 배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더불어민주당 그 시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은데 뭐라고 첨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더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 그 기사 내용에 본인 생각과 같아서 한번 보라고 읽으라고 보내준 것인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배포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배포했다 그러면 기사 내용에 본인 생각과 같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당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의 당 강령에도 저희가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에도 헌법 전문 수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정신에 5.18 정신이 다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이런 사실관계 밝혀진 입장이라서 지금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놓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에 명시를 하는데 명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 다 포섭이 된다라고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당의 의도와 의도에 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징계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요, 이거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요, 뭔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자를 한 번 만났는데 기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청라에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를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아니면 송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청라에서는 그걸 못 봤대요. 저 발언도 참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형택 변호사, 뭐 이거 포함해서 앞에까지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당의 기조랑 안 맞다 그러면 빨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징계 조치를 해야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말의 진정성을 느끼려면 지금 5.18 찾아가서 뭐 헌법 전문을 넣겠다 이거보다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과제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요. 다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이 좀 소개된 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일단 광주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서 꺼내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각오, 자신감인가요? 이런 표현을 느끼게 하는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광주 일정이 끝난 뒤에 충북으로 갔거든요. 여기도 신년 인사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어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입니다.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서 우리 충북의 동료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아 봅시다. 배움찬 소장님, 중립적 시각에서 이거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선거 전략적 포석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이제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됩니다. 호남에서 당선시키려면 정말 당의 이 면면을 대혁신을 해야 뭐 그런 정도가 가능할 것이에요. 이전에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전당대표가 그 호남의 자기 기반 위에서 그렇죠. 당선이 됐었어요. 적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호남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공을 들인 이유는 그 이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도 공들이가 했지만 이걸 통해서 수도권 호남을 가져가겠다. 수도권 호남. 그렇죠. 그럼 충청도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드릴게요. 예. 1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호남의 호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호남, 이른바 한강 주변의 서울 한강 라인이 중요하다. 한강, 한동훈, 한한 전략이 되겠죠. 그다음에 충청은 뭐냐면 이게 충청의 충청이 아니라 충청에 가서 현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충청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돼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 상황인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많이 들이댈 테니까 충청에서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건 결과적으로 충청의 충청도 중요하겠지만 호남과 충청을 두드려서 수도권을 전혀 좀 확보하겠다, 열기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특정한 곳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고민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발언이 뭔가 심상치는 않은 발언들을 오늘 내놔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노원에 공천 줄까봐 나가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누구 얘기를 누가 한 거죠 지금? 일단 첫 번째 준비된 영상.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노원을 계속 공천을 해주려고 하는 게 당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 버리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사실 노원이라는 곳 어려운 곳이죠. 근데 저는 사실 동작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동작을의 당협위원장이구나 해서 제가 열심히 지역을 갈고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노원 공천 줄까봐라는 건데. 근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 할 때는 노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뭐 상계동?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상계동을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상계동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체 없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교수님, 나경원 전 의원의 저 진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준석 신당은 이미 뭐 진행 중인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탈당을 예고하고 신당 이야기를 했을 때 대구에 가서 많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또 대구 이야기를 또 많이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면 대구에서 가장 그 나쁜 사람과 후보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구에 공을 많이 들이는 신당을 앞두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원이 어려운 지역이고, 그리고 만약에 노원에서 그 만약에 공간위가 구성이 돼서 노원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를 공천을 주면 그냥 탈당도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선수를 치고 노원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냐. 나경원 전 의원의 시각이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탈당을 했고 신당 창당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노원을 버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노원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 중요한 사항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 3번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탈당 기자회견도 노원의 숯불갈비집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노원을 떠날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말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의 라인업을 짜서 어디에 지역구 후보를 배치하고 어떻게
본인이 어느 지역구에 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비례대표를 할지 아니면 불출마를 할지 정치적 결심을 하시면 어쨌든 노원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약속대로 노원에 가서 노원 당원들이나 노원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짧게 더 질문드리면 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간판을 내걸고 본인이 노원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원칙상 정도를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선 가능성이 워낙 희박하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명분과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계속 출마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비례대표라든지 다른 쪽에서의 일종의 동정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정치학에서 우리 배종찬 소장이 자주 인용하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따로 있고요.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계속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이게 있고 약간의 동정적인 여론 좀 불쌍해 보인다, 좀 밀어주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후자의 좀 편승은 아니고 좀 이제 올라탄 거 아닌가 싶어요. 복귀를 해보면 저는 2021년 6월이었죠. 이준석이라는 36살짜리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청년 보수라는 거 이거 먹힐 때 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젊은 사람들은 약간 진보에 가깝고 뭐 아니면 조금 더 정부에 비판적이고 뭐 이런 기존의 관념을 깨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44%의 득표율의 상대 2위 후보가 지금 이준석을 어떻게 보면 노원 정도에 출마 못해서 안달인 걸로 깎아내려버린 나경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주호영.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보여서 식상해져 있다라고 느끼는 정치인들을 누르고 올라섰어요.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까 제가 동원한 두 가지 중에는 밴드웨건 효과를 충분히 누렸겠죠. 지금은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3번 거기서 떨어졌다고 그랬고 이준석이라는 전문 정치인은 좀 정치를 하는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꼭 원내 진입을 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해야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고 원외에서도 물론 방송을 많이 타고 SNS 활동을 하고 이런 걸로 하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맺는 건 다르겠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하는 정치와 그저 밖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정치는 다릅니다. 그러나 청년 보수라는 거에 깃발을 세운 걸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하루 만에 2만 명이라는 게 아직도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이준석을 밀어주겠다고 하는 쪽들이 있다. 그러나 이게 한계 상황까지 뛰어넘는 폭발력을 갖느냐 이거는 이제 미지수죠.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앙숙이었던 분 계시죠? 짐작가실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와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약간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차별화가 안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면은 그건 정치 평론가죠. 그래서 저는 다른 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들을 그리고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이 신당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표현해서 머리가 좋은 재주가 좋은 이 젊은 사람이면은 분명한데 잘못되면 괴물이 돼 버리잖아요. 저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유기찬 변호사. 안철수 의원과 김태흠 지사 특히 괴물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괴물이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무적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말이 100% 다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당의 대표도 잠시 했잖아요. 그때 뭐 특별한 정책을 내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싸움에는 능하지만 그 싸움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항상 어느 정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 상계동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본인도 의석수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구도 싸움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택 변호사, 제가 뭐 한 시간 보니까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이 안철수, 김태흠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지지율도 보면은 굉장히 뭐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당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막 당원이 뭐 2만 명씩 모였다. 그리고 뭐 할 것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 사실 아까 말씀처럼 뭐 노원에 공천 주려고 했으니까 나가서 창당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가 누가 보더라도 예. 뭐 그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하다가 쫓겨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노원에 공천 주려고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나가서 창당했다. 이 예.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전에 다 했었거든요. 노원에 공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당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걸 예. 마치 피하려고 뭐 당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오바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목보다도 오늘 사실은 이른바 쌍특검법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됐어요. 이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 이 여부에 대한 또 관심으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각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막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 있었나요? 어떤 정쟁을 이 총선 전국 내내로 끌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던 여론도 잘 알다시피 16개월 전에 60%가 70%로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법이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좀 치열하게 또 어떤 얘기를 꺼내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인데요. 지난달 28일 쌍특검법 통과. 그리고 통과 직후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겠다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송이 되면 곧바로 국무회의가 열려서 뭐 거부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내일로 지금 예정돼 있다 그러죠. 오늘 국회에서 쌍특검법 정부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배훈찬 소장님. 네. 이거 계속 뭐 이게 변수다 어떻게 될 거에서 상황이 달라질 거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총선 여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변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면 원래 예정보다는 지금 늦춰졌습니다. 조금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피섭 영향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의 첫 일성이 뭘 거냐? 대전은요가 아니라 특검은요. 일 수 있다라는 또 해석도 나와요. 뭐 그럴지 아닐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근데 지금 총선 영향이 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핵심은 뭐 이게 뭐 여론의 뭐 중도층에 악화될 것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떠나서 저는 단 하나. 사람들은 뭘 눈여겨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악법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면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발언과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초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시간이 없어도 저 국민의힘 소속이 된 김근식 변호사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거부권 행사가 내일 했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행사가 됐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에 어떤 대응과 반응,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저는 우리 당이 그 특검법이라는 이 입법 절차에 대한 마무리를 일단 신속하게 짓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촉발된 여론상의 신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상의 지금 요구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내일 아마 임시 국무회의를 내일이라도 열어서 거부권을 바로 공개적으로 공식화하고 그러면 다음 주 제가 1월 9일에 이번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면 그 제2요구 직후에 일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을 들어가요. 그럼 1월 9일이면 화요일에 재표결이 끝납니다. 그럼 일단 입법 절차가 폐기 수순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이 폐기된 것과 별도로 그것이 작동하게 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동훈식의 해법과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9일 끝날 때 민주당이 다수당의 민주당이 과연 그때 재의결을 할지 아니면 더 미룰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